네, 안녕하세요. 체외진단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호입니다. 오늘 좀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목을 이쪽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인생 추진 상황 보고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이제 체진협 쪽에 그러니까 회원사가 지금 73개사 회원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회원사들 체진협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 동기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제조업체들이 어떤 힘을 좀 모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신의료기술 쪽에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원했던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제 개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첫 시간을 지금 우리 이제 거기 내과 보건의료연구원의 이제 김성기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 이제 방금 도착을 좀 하셨네요. 일단은 먼저 이제 좀 순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발표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신의료기술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은 부분들의 변화는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체에서 이제 각계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체진협 쪽 그리고 의료기 산업협회 쪽에 대표업계들 나왔고, 진단검사학회, 그러고 이제 심평원도 나오고 시약처 나오고 또 지금 내과 쪽에 다 나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신의료기술을 이제 완전히 체외진단 의료기기 쪽에서 그 부분을 받지 않는 그런 쪽은 현재로서는 좀 무리했던 부분인 거고, 그런 가능한 부분으로 좀 가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존 기술의 이제 신의료기술 기준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많은 부분들이 기존 기술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진협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회원사들께서도 체진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의료기술이 뜨고 감사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시약처가 또 상당히 강화되는 규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허가 변경이라든지 허가 받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또 하나는 허가받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임상시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될 때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의약품의 기준을 따라서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존 의료기기 쪽에 맞춰서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업계의 많은 의견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임상시험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점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작년 이제 1월 16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체 간담회가 좀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체외진단 기기과에서 업무추진 계획이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5월달에 이제 제조업체, 수의업체 간에 이제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임상시험 관련 업계 애로사항들이 좀 논의가 좀 됐었고, 그래서 그에 이제 작년 7월 10일 이제 임상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임상협의체는 체외진단 기기과하고 그다음 IVD 수의업체, 제조업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협의체가 그래서 구성이 됐고, 1차 회의를 작년 9월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차 회의가 작년 9월 8일에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임상시험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 업계가 뭘 요구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됐던 부분이 큰 아젠다 쪽으로 보면은 이제 임상적 성능시험과 임상시험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차차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기술 문서를 허가를 받으려면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술 문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성능 자료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서는 임상시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 자료인데 우리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그냥 성능 자료로 되어 있고, 성능 자료에는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분석적 성능 자료와 임상적 성능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상적 성능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임상적 성능 자료라고 하는 게 임상시험을 해야만이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상시험을 받아야 되는 자료, 그게 좀 등급별로도 많이 나눠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 임상시험을 다 해야만 되는 거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차등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의 확대 방안, 그러니까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치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이, 임상시험 그 지정된 임상시험 그 기관이 143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체외진단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임상시험 기관이 몇 군데나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업체 쪽에서 많이 또 요구해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안전성 자료요건에 대해서 뭐 제조원의 뭐 리포트 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조업체하고 수요업체 간에 좀 공통된 의견,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서로 좀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외진단 협의회는 국내 제조업체를 이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조업, 수요업체하고는 또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공통적으로 같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거는 임상적 성능시험과 임상시험을 구분하자라는 거는 서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수입업체에서는 임상적 성능 자료와 임상시험을 해서만 나오는 자료가 다르면은 수입할 때 자기네 이제 그 국가에서 임상적 성능 자료를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허가 자료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국내 업체도 당연히 뭐 제조소에서 뭐 더 파격적으로 제조소에서 임상시험 한 걸 넣던지, 아니면 그냥 이제 거기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지 않고 그냥 임상시험 한 자료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임상적 성능 자료 들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국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체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검체를 어차피 사용하려면 IRB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검체 수급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바로 이 제도로 임상적 성능 자료와 임상시험을 그대로 이제 구분해서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걸로 가져가려면은 수입업체 쪽에서는 바로 풀리는 부분이 되고, 제조업체는 여전히 검체 수급이 안 되는 현재 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제조업체 입장은 이 부분, 이 제반, 요 법이 바뀌는 것도 같이 동의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시약처에서도 의료기기 정책과에서도 작년 11월 11일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규제 개선 방안이 좀 나왔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올해 12월 31일 이제 뭐 완료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식의 규제 개선, 이제 워낙에 규제 개선 쪽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약처에서도 이제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좀 허용해달라, 제조소 등에서 수행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 자료는 그러니까 시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기간 이외에, 여기서는 제조소 등에서, 그러니까 제조소 이외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임상시험 기간 되겠죠. 수행한 시험 자료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시약처 의료기기 정책과에서 이제 규제 개선 방안으로 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경우는 제외하고, 세 가지 경우는 뭐 물론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생명, 신체, 뭐 중대 위험에 갈 수 있는 고위험군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4등급 제품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임상시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예외 조항이고, 또 최초 제품, 처음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할 때마다 인체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임상시험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이제 검체만 예를 들어서 잔여 검체 가지고 비교 임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시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에서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제조소 등에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다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올해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먼저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CEO 간담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 검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CEO들께서도 이제 시약처 의료기 진단과에 이제 계속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최진엽 운영위원들께서 이제 식약처 의료기 정책과를 방문을 해서 3월 달에 그래서 3가지 안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자 성능 시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반돼야 되는 게 검체 수급권, 또 임상 시험 기간 확대 방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련된 법안들이 좀 규제에 해당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이런 검체 수급을 원활하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월 29일에 이제 언론도 좀 이렇게 언론에서 좀 여기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런 검체 수급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 요청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또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이 또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약처 의료기 정책과 또 2차 방문을 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기 의료기 정책과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여러 부분을 많이 좀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시험 기간 확대 방안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행정 예고를 좀 하는 그 안까지 좀 준비는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행정 예고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 이제 또 좀 다른 쪽에서의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좀 모으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21일에 다시 한번 이제 거기 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체 자원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 검체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기사를 냈던 그 기자분께서 다시 이제 이 검체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나왔던 검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시 2차로 이제 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나왔던 거를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또 있다.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좀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임상 검체를 수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연구 개발할 때도 당장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하시려면 검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검체가 있으려면은 사실 제조소에서 실험한 검체를 어디에서 이제 얻어왔냐, 수급을 했냐, 그러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선가 분양을 받았든지, 뭐 이제 이쪽에 임상시험 기관이 IRB를 통해서 검체를 받아왔든지 그런 확실한 소명 자료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이 검체를 가지고 실험했다라는 거를 좀 입증하기가 어렵죠.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이제 문제화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검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자체, 이제 임상시험 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IRB 통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일단 임상시험이 안 되고, 임상시험이 안 되면은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검체 수급이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것을 어떤 뭐 이제 법안이나 규제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 최진협 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이제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안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 저희가 3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검체 수급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 검체가 되겠습니다. 혈액 검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인체 자원원의 그 검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임상시험 기관에서 많이 검체 얻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수탁 기관이라든지 수탁 검사 기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혈액원의 부적격 혈액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개선해달라라는 그 의견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혈액원에서 이제 뭐 헌혈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주죠. 근데 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에 4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검사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만 시필릴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HIV, HCV, HBV, HDV 이런 부분들을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임상시험 기관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업체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상 자료 가지고 다시 또 임상시험 하려고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런 이제 4등급에 해당하는 검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죠. 임상시험 기관이 있다고 해도. 근데 가장 많은 데가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혈액원에 가장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체를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 수의업체는 1차적으로 혈액원, 검체 수급에 있어서는 혈액원을 1차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제조업체도 이제 혈액원 검체를 사용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혈액원에서 부적격 혈액으로 폐기되는 게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이쪽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혈액들은 다 폐기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음성이 나와서 헌혈할 수가 있기 전에 만일 이제 간 수치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ALT 값이 높은 혈액들, 여기 다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조업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검사할 때는 당연히 음성 검체로서 네거티브 검체로서 쓸 수가 있는데 수혈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간 기능이 높은 검체, 그래서 다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다음에 정도 관리할 때 이런 이제 노말 검체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이거는 하나의 폐유로 이렇게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혈액 같은 거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부적격 혈액이 있으면 무조건 폐기시켜야 되지만 산업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도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부적격 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법 조항에 이제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세 가지 경우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예방접종약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녹십자에서 이제 B형 간염 백신 같은 거 할 때 B형 간염 양성 나온 혈액들 다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다 정제해가지고 그다음 백신으로 만들고, 이제 전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라든지 의학연구, 의약품 개발 사용되는 경우, 이런 부분 품질관리 사용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동안 체외 진단이 2014년 11월 11일 이전까지는 의약품이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해당하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의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기를 바뀌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건데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그전에 의약품의 규제를 받았을 뿐이고 지금은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것 뿐인데, 법적으로는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으로 그대로 있다 보니 의료기기 쪽에서 오는 검체, 여기에서 이제 이 부적합 이제 폐기 처분 예외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료기기 쪽에서 오는 부분들의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만 넣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입법부까지 갈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영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많은 공감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예외 조항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령이다 보니 이제 뭐 국회 입법을 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여러 부분에서, 그때 시효 간담회 때도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시효 말로 거기 이제 대표님들이 여러 좀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몇 마디만 찔러주셔도 뭐 금방 바꿉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좀 의견들을 많이 더 주시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런 조항들이 바뀌면서 저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임상시험 기관 지정 확대권을 계속 또 이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기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이제 임상시험을 하려면은 의료기기법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들 아마 이제 실제 임상시험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데 여기에서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어떤 거냐면은 시판 중인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대해서 임상적 효과 관찰.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판 중이 된다는 의미는 허가를 받았던 얘기거든요. 이미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가서 여기서 뭐 말이 이제 임상적 효과 관찰, 뭐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수지 목적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허가 받기 위한 허가의 임상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나서 어떤 마켓용으로 쓰기 위한 혹은 안전성을 쓰기 위한 이런 쪽의 목적을 갖고 지금 되는 부분들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문구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으로서 시약처장이 정하는 시험도 이쪽에 법적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체외 진단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시약처장이 정하는 시험이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형 임상에서 우리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하더라도 허가형 임상은 아직은 이제 다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판 중인 거는 이제 다 현재 허가 받은 제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뒤에 이제 좀 자료 몇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올해 들어서 특히 시약처에서 마케팅용 임상도 사전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는 걸로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그전 자료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2014년 11월로 적은 거는 그전은 의약품이었고 이제 2014년 11월 10일부터 이제 의료기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모든 이제 우리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이제 저 이후부터는 의료기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10 그 이후에 이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는 거죠. 11월 10일부터니까 이때부터 한 2개월 정도 했던 게 여기 이제 12건인데 제가 적어놨었네요. 이제 의료기기, 일반 의료기기로 이제 승인받은 게 시약처에서 임상계획 승인받은 게 7건이었고 우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IVD가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2건에서 5건이 이제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IVD 쪽이 전체 12건 중에서 한 41.7% 정도가 IVD 쪽이었고 나머지는 의료기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이제 시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게 9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IVD가 42건이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99건 중에서 42건에서 42.4%는 IVD 쪽에 이제 계획 승인을 받은 거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쭉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정확하게는 이제 요 표현은 맞고요. 근데 허가형이라는 말은 좀 모르겠는데 쭉 내용을 이제 승인한 내용들을 보면은 병원에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의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구자 주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이 주가 아니라 이제 그 업계에서 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허가형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구분을 이제 병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표현 자체가 마지막에 연구자 주도 임상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런 말 없이 임상이 들어간 거냐라는 구분했을 때 그거를 허가형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IVD가 42건이었는데 40건이 허가형이고 병원에서 연구자 주도로 한 게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7일 현재까지만 본 거거든요. 제가 조사하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보면은 IVD가 이제 2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점점 여기 약간씩이긴 하지만 일반 의료기기보다는 IVD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체진단 의료기기 쪽이 이제 현재 임상시험도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주목할 거는 허가용으로 받은 건 22건 중에서 12건이고 연구자 주도로 되어 있는 게 1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마케팅 임상을 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나 했는데 그렇게 받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처에서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연구자 주도 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시각처에서. 어쨌든 이제 점점 더 IVD 쪽의 임상시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케팅까지 이거는 아까 보신 대로 좀 이제 해석에 제가 이제 번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외 조항으로 이미 시판 중인 의료기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예외 조항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강화를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2014년 11월부터는 아까 이제 전부 12건 중에서 5건이 IVD였습니다. 근데 IVD가 4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군데 회사가, 그러니까 각각 한 회사가 한 건씩 올렸던 거였죠. 그리고 네 회사가 다 최진협 회원사였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이제 전부 이제 42건이었습니다. 이제 IVD 임상시험 계획 승인받은 게. 근데 제조업체가 31건, 수입업체가 9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주도 병원 쪽에서 2건. 그리고 이 31건에서 보면은 최진협의 회원사들이 이제 17군데가 대부분 다 이제 우리 회원사들이 다 이제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군데의 제조사가 31건을 했으니까 한 회사가 평균 1.5건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수입업체보다는 당연히 제조업체가 더 많은 임상시험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내 제조업체들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6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병원이 이제 10건이 좀 되는 거죠. 수입업체는 2건이고.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 연구자 주도로 하는 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시험처하고 이제 좀 다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좀 또 다른 부분의 자료를 분석을 좀 해보면은 전체 현재 식약처에서 현재 의료기기법상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지정기관이 총 143개의 기관입니다. 2016년 1월 30일 기준 했을 때 143개 기관 중에 143개 임상시험 기관 중에서 한방병원, 치과, 안과, 그러니까 우리 최인대 의료기기하고 좀 크게 바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빼면은 한 107개 기관 정도가 여기 종합병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임상시험 승인 받은 거에서 대부분은 이 10개 병원이 대부분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7개 의료기관이 있는 거는 의료기기 쪽으로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최진 IVD 쪽에서는 이 107개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많은 걸 지정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들 실제로 여기에서 뭐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많고 뭐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주로 다 몰려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 임상시험 하다 보니까 검체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IRB 받아야 되고 IRB를 받은 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혹시 이게 좀 이제 절차라든지 뭐가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정책과 쪽에도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회사 거를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검체 수급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막 자진 취하도 하게 되고 다시 모아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기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임상시험 기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검체가 많이 있는 곳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탁 검사 기관들 그쪽에 이제 검체도 많고 또 이런 쪽에 이제 기관도 더 늘릴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번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대로 그래서 이제 수탁 검사 기관 하면은 사실 시각처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탁 검사 기관이 뭐 하는 건지 어떤 기관인지 사실 그쪽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여러 군데 또 전화하고 하면서 좀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탁 검사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로컬 병원들이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중앙 검사실을 운영할 수 없는 데에서는 검체를 이쪽 검사 기관에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여러 병원 거를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검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많은 검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열흘이나 일주일 있으면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산, 우리 이제 의료 산업 분야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이제 좋은 그런 자산이 그냥 계속 폐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많은 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체 수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활용할 수 없이 활용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사실 안타깝고 그래서 제조업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는 풀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의료기기법에서 보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혹은 이제 이런 전문의 이런 수련해야 되는 수련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뭐 다른 전문병원, 그 다음에 인력과 시설을 다 갖춘 병원, 이런 경우에 한 5가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를 만족하는 기관만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의료법에 이제 보시면은 의료기관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료기관이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조산원이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쪽입니다. 네. 전문병원, 종합병원 이런 쪽이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에 해당하는 이런 의원급들은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 수사검사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좀 이제 딱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런데 현재 분류로 보면은 의원급에 해당하는 걸로 분류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사검사기관은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바꿔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이쪽에 수사검사기관도 우리가 그걸 꼭 해야 돼?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잘 캐치를 못 하시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도리어 더 몸이 다른 데는 제조업체가 더 몸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제조업체는 당장 안 되니까 임상시험 하려도 시험도 너무 많이 들고 문체도 수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수사검사기관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럼 해야지 하면서 좀 많이 좀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기 정책과 쪽에서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메이저 5대 수사검사기관 같은 경우는 임상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도 더 이제 아주 훌륭하게 갖춰져 있고. 근데 혹시 또 이제 일반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 쪽, 아까 10군데 정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쪽에서 이제 계시는 그런 의료진들이 이제 뭔가 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제 의료기 정책과 쪽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체자원원의 검증 활용 아까 잠깐 이제 거기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체자원은행에서는 이제 한국 거기 중앙 이제 자원은행이 좀 있고요. 그리고 17개 이제 병원들이 중기 거점 그런 병원을 해가지고 인체자원은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인체물 유래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질병관리본부 산하 이제 검체를 해가는 인체자원은행 쪽이 좀 있는데. 인체유래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생명윤리법 적용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도 적용 맞지만 이제 인체자원은행 거는 생명연구자원법 이쪽에 적용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이제 이쪽은 적극적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 지침, 인체자원 분양 지침, 내부 지침에는 사업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는 분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내부 규정상 몇 가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푸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공감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인을 해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검체가 그렇게 또 이제 많고 양이 많고 뭐 그런 거 아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새로운 방안이 좀 제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현재 최진협 쪽에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부처마다 필요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을 어차피 바꿀 때는 이제 이쪽에 의료기 정책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당히 깊이 좀 얘기되고 있고 저쪽에 혈액관리법 같은 걸 바꾸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약처가 아니니까 다른 곳을 통해서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현재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최진협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해소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